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FOMC 의사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뉴욕 증시는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한 건데요. 엔비디아도 신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하루 정도 앞둔 이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이를 좀 어떻게 받아가게 될까요? 어제의 증시는 또 좀 아쉬웠죠. 네, 아쉬운 면모가 국내장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아쉬움을 떨치고 좀 갈 수 있을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아이들과 코코코코 입 하듯이 어제는 코코코코 코인의 느낌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관심이 살짝 내려갔던 하루였네요. 양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코인 관련한 이슈의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전 조금 쉬어가는 관망과 경계의 느낌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바로 앞둔 채로 정말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어요. HLB가 하한가를 멈췄습니다. 어제 3% 정도 올라섰고요. 화장품과 바이오, 암호화폐 쪽에서 코스닥 지수 하단을 좀 방어하면서 낙폭을 줄였죠. 다만 2차 전지 종목군들의 부진이 코스닥을 상승으로 돌리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5월 8일부터 해서 바로 어제까지 5월 8일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하루하루씩 놓고 봐도 정말 퐁당퐁당 장세로 2710에서 2750선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한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분명 5월 7일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났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시장 섹터 주요 섹터를 한번 들어가 보죠. 반도체 쪽, 엔비디아 실적 대기 상황이 들어가 있고요. 어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등이 나왔죠.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YOY 기준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삼성전자가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들어 연기금이 한국 주식 비중을 꽤 많이 줄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듯합니다. 어제 0.6%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는 1% 상승세, 하나마이크론, 에이펙트, YC, DI, 이수페타 등의 종목이 어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부진했어요. 중국산 배터리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테슬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테슬라 밸류체인인 LNF가 같이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등을 봤는데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차 수출이 주춤하는 것은 아닌가, 그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작용하며 2차 전지에 다소 부담이 됐죠. 거기다 에코프로머티의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이쪽이 12% 빠진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간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정말 브리핑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는 화장품주, 정말 진격의 화장품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예정 일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폭염이 시작됐죠. 어제 국내도 굉장히 덥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K-뷰티의 인기와 함께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수정 앵커가 얼마 전에 브리핑하면서 썬수기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잠시 후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 도와줄 겁니다. 피부암 공포가 유럽권을, 미국권을 필두로 해서 압도적으로 올라가면서 선크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거기다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새로이 화장품의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어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도드라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자, 화장품도 계속해서 주력 섹터에 올라가고 있다.
있다 보니까 이쪽 내에서도 대세 섹터의 특징인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밸류체인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기존에는 종합 OEM, ODM, 브랜드샵, 유통, 용기까지만 봤었는데요. 원료 쪽에 4종목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최근에 상승 특징주로 J2K 바이오를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장품 원료 업체로서 분명히 섹터는 화장품과는 좀 무관하게 있으나 원료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최근 주가 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26% 급등하기도 했죠. 그 밖에 브랜드샵 등의 삐아나 한국 화장품을 추가로 해서 화장품 밸류체인 업데이트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캡처하셔서 참고하시고요. 요즘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요 다이소 테마가 꽤나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소 VT 리드샷으로 인해서 어제 또다시 관심 받으면서 3% 올랐고요. 에이블 CNC, 토니모리, 워닉. 이 워닉은 자회사 더마블록 브랜드, 자회사의 브랜드인 더마블록이 다이소에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어제 부각받으면서 주가 급등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테마성 덩어리도 다시금 생겨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화장품 실적과 그리고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좀 부활의 키워드로 들어가 볼 수 있던 게 이 키옥시아와 솔리다임 내용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아픈 손가락들이죠.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SK 하이닉스가 출자 전환사채 인수 등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하이닉스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요소가 바로 키옥시아이죠. 작년에 SK 하이닉스의 조단위 손실을 반영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키옥시아 실적이 오픈이 됐는데 2022년 3분기 이후 첫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대된 덕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솔리다임, 2021년도에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출범시켰었죠. 손실폭이 기존에는 1조 4천억 정도로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폭이 1,496억 정도로 10분의 1로 축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국에는 이 SSD,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라는 것이 실적 회복의 주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낸드를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심리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비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낸드 이야기 우리 참 자주 나눴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데이터 센터부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트렌드포스에서 엔비디아의 GB200이 2025년도에 출시될 예정이고 이것은 HBM 생산량을 2배 증가시킬 것이다. 그런 가운데 D램은 공급 부족 발생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메모리, HBM 이 모든 것에 대한 긍정의 포인트를 이 트렌드포스의 한 코멘트로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데이터 센터까지 가는 길.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생산하는 D램을 켜켜이 쌓으면 HBM이 완성됩니다. 이 HBM과 GPU가 만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가속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AI 가속기에 낸드를 더할 경우 AI 서버 컴퓨터가 됩니다. 이 AI 서버 컴퓨터를 모아서 연결한 것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로 가는 길목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키옥시아도 이 낸드 쪽에 떡하니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I 반도체 쪽 얘기할 때 계속해서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마이크론이냐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이 밸류체인 내에 이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AI 성장 모멘텀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이들 종목 역시나 빼놓을 순 없겠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아픈 손가락이었던 특히나 엣지 디바이스형 낸드에 대한 우려감 속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낸드 쪽도 달라지고 있죠. 3월부터 4월경까지 우리 낸드가 달라졌어요 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D램과 달리 낸드는
되는 비휘발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카나 SSD, 컴퓨터, USB 이런 쪽에 쓰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도 급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용량 SSD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텍스트로만 AI를 해왔었다면 이젠 음성과 이미지, 영상 등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낸드 쪽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 시간 브리핑이나 혹은 출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살피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한양디지텍, 샘CNS 혹은 동진세미캠, TCK 등등의 종목들 일단 관련주로 당연히 넣어볼 수 있어서 낸드 관련한 메모리 소재 장비 업체들 그리고 생산 업체들 일단 체크해 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저전력 반도체가 AI 서울 정상회의 아젠다로 채택됐다라는 이슈 속에 일부 종목들 올라가기도 했으니까요. 반도체 내 이슈로 하나 더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결국 애플이건 혹은 AI PC건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니즈가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어제도 낸드, FGBGA, MLCC 이야기를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여기 거론된 종목들은 모두 다 일단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지속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해서 토픽 종목 있을지 여쭤볼게요.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른 채 거래 마쳤습니다. 0.2% 전약 후강으로 볼 수 있는 차트 흐름이 나타났죠. 일단 좀 톤 다운된 연준 인사들 혹은 글로벌 주요 경제 인사들의 발언이 영향을 줬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가 6월 인하에 강한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 통제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꺼내들기도 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3개월에서 5개월 데이터를 보고 인하를 할 것이다. 연말이면 가능할 거고 인상 가능성은 없어. 이렇게 나름 좀 톤 다운된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S&P 500과 나스닥이 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엔비디아가 0.6% 정도 다시금 실적 발표 앞두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었었죠. 바로 이 에어포켓 이슈 때문입니다. 잘 설계됐고 그보다 덜 비싼 블랙웰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인 호퍼 시리즈 판매가 감소해서 실적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 우려감이 사실 계속 있어 왔었죠. 그래서 에어포켓 우려라고 시장에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조금 팩트를 더해준 게 바로 아마존의 목소리였어요. 블랙웰 GPU가 출시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의 GPU 시리즈 주문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아마존의 이런 행보가 엔비디아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것을 극복하고 장중에 엔비디아 흐름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만회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0.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자, 어찌 될지 봐야겠으나 젠슨 황 CEO는 고객들이 어차피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빨리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빨리빨리 니즈에 인해서 호퍼 시리즈 수요도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라는 게 3월의 발언이었었는데요. 젠슨 황 CEO의 이야기대로 될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찌됐건 엔비디아는 회복하려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내일 실적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보신다면 테슬라, 모처럼이죠.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테슬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5월 3주차 기준으로 38,800대가 넘어섰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수치이나 4월 비해서는 5월이 판매 좋을 것이다라고 볼만한 수치였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세미트럭, 전기차 픽업 트럭에 대한 세부 정보가 추가되면서 2026년에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효과도 더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6%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죠. 또 니콜라도 괜찮았어요. 물론 상승폭을 장중 줄이긴 했습니다만 수소트럭 100대 주문 수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에일로라는 업체인데 기존에도 50대를 주문해서 받아가고 있던 업체가 100대를 추가적으로 냈다라는 게 나쁘지 않게 해석이 됐어요. 2% 정도 올랐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제품 다변화 혹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강화 소식이 들려왔네요. 방사성 의약품 투자하고 개발한다라는 소식과 자사 당뇨 치료제 티르제파티드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등이 영향을 주면서 2%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이 정도 강세도 좀 모처럼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뉴욕장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상승이 확인되는데 어제 4% 이상 많이 떨어졌던 JP모건 쪽 회복하는 모습 금융주 비교적 괜찮았고요. 앞서 봤던 테슬라 눈에 띄고요. 일라이릴리 자리하고 있네요. 아마존은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은 그 엔비디아의 차기 블랙웰 제품을 기다리는 동안 주문하지 않는다 해서 투자자들의 조금 걱정을 산 영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와중에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I 시장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여기 초록 색깔 보이시죠? 이게 바로 램리서치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주식 분할 이슈 속에 2% 이상 상승하기도 했네요. 자, 특징주들을 한번 쭉 줄 세워놓고 보니까요. 전기차 쪽은 테슬라, 니콜라, 샤오펑은 강했으나 리비안, 루시드, 리오토 등은 하락이었고요. 전기 설비 쪽에서 파워 인더스트리즈가 13%, 허벨, 엠벤틀렉 등이 강세였고요. 2차 전지 소재, 신재생, 연료전지 쪽에서 블룸에너지가 17%, 그리고 원전의 뉴스케일 파워가 2% 상승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국내장에 좀 의미를 두고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노란 색깔로 색칠한 종목들은 특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알코아 계속 강합니다. 3개월 사이 73% 올랐고요. 센츄리 알루미늄도 3개월 동안 90%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쪽 이슈가 계속 영향을 주는 거겠죠. 연결고리를 본다면 결국 엔비디아와 함께 봐야 되는 원전, 신재생, 전력, 그리고 알루미늄 이렇게 뽑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쪽 살펴보시죠. AI와 전력 이슈가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하드웨어, 인프라, 에너지 쪽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컨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분간의 생사가 달려있겠지만 이 뉴스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대안 측면에서 원전, 신재생, 천연가스 거기에 계속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전력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 생산 조달 쪽에서 저희가 신재생 원전 가스 이슈도 자주 다뤄봤었는데요.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이슈가 된 것은 미국 내 헤지펀드들도 유틸리티 주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좀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주들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제목은 형님의 목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동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태양광, 풍력, 원전 등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일까요? 특징주로 블룸에너지가 눈에 띄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17%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AI 데이터 센터 증설, 에너지 수요 증가 수의 탑픽이라고 며칠 전에 바론스에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인더스트리즈 앞서 보셨다시피 13% 상승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등의 전력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좀 같이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넣어봤습니다. 거기다가 옐런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 등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중국의 신재생 영향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신재생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쪽에서 에너지 조달원 측면으로 일단 국내 영향받을 수 있을 내용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풍력 쪽으로 뭐 SDN이라던가 이런 종목이 관심을 받게 될지 보셔야겠고요. 열병합 발전이나 바이오매스 쪽에 GNC 에너지, 탄소 포집, 천연가스, SOFC 이런 쪽의 종목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는 앞선 내용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결국 풍력, 태양광, 원자력 쪽, SK 이터닉스, SGN 이런 쪽 혹은 원전 쪽 관심 받을지 보시고요. 구리가 밤사이 코맥스 시장에서 또 조금 올랐습니다. 국내장에서 조금 관심이 좀 식을 듯한 느낌도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로서 구리는 투기 수요가 맞물렸든 뭐든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 내에 투기적 수요까지 붙었기 때문에 일단은 구리값은 계속 상승 흐름 나타내고요. 니켈도 톤당 2만 달러대로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원자재 관련한 밸류체인 어제 전해드린 내용 요거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일정은 이제 미국 일정이 남겨진 상황이죠. 이 말은 즉슨 내일 새벽에 저희가 다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의사록 공개 내용과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컨콜 내용이 가장 중요해지겠죠.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고요. 오늘은 어제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가장 주요 섹터 중에 하나였던 화장품에 대해서 K뷰티를 외쳤던 수정 앵커가 추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살펴주시죠. 네, K푸드, K뷰티 이런 소비재가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ETF부터 종목들까지 흐름이 좋았는데요. 시세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 어려운 시장 5월의 진정한 승자는 K뷰티였을까요? 최근 한 달 동안 타이거 화장품 그리고 하나로 K뷰티 같은 ETF 쪽의 성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ETF들에 담겨있는 종목들도 그렇다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화장품 관련주들 어제장에서 강했습니다. 사실 섹터 내에 있는 거의 전 종목이 다 올라갔는데 상승률 순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J2K 바이오 앞서 민영 앵커가 차트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제장에서 26%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이처셀, 에이블 CNC, 아이패밀리 SC, 선진 뷰티 앤 사이언스 그리고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5월 상승률로 한번 좀 뽑아봤어요. 탑 10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차지를 했냐 보니까 실리콘2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 이어갑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290%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5월 들어서만 100% 넘게 올라가면서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J2K 바이오 어제장에서도 급등했는데 5월 들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인그루드랩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어제 장에서 또 많이 올랐지만 시간외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쪽도 있었습니다. 화장품주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특히 올랐던 건 수출 호조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에서는 1분기에 화장품 수출액이 약 3조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다라고 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로 봤을 때도 K뷰티의 수출액은 상당히 좋았어요. 85억 달러,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4위를 기록한 성적이었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 기간 동안에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거죠. 중국의 매출 많이 내려갔습니다. 의존도 많이 낮췄는데 그 이외에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쪽에서 새롭게 판로를 개척하면서 그 비중국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게 되겠죠.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동남아까지 지역별로 성장률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프로 한 번 더 볼게요. 비중국 수출 비중과 성장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 나타내는 미국 쪽에서도 수출 금액이 높은 상황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초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주춤했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던 게 바로 과거 대장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볼 수가 있겠죠. 올해 들어서 이쪽은 각각 20% 후반 정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높은 수치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5월 21일에 아모레퍼시픽이 18만 5천 원 주가 기록했고요. LG생활건강은 5월 10일에 48만 원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은 컨센서스 대폭 상회하는 영업이익 나타냈고 LG생활건강은 10개 분기 만에 거의 2년 반 만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부분까지 바탕으로 해서 화장품주에게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K뷰티는 1분기 이후에 2분기에도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을 거다라는 게 증권가 시각이 될 텐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출 지역의 다변화 그리고 한국의 인디 브랜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될 텐데요. 1분기에 화장품은 분기 최다 수준인 175개국에 수출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110개국이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수출이 될 텐데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가고 밸류 프리미엄도 지속될 거다라는 게 NH투자증권 의견입니다. 올해 중국의 인바운드 수가 만약에 2019년에 90% 수준을 회복한다면 이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내 H&B 채널 수혜가 집중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올리브영, 우리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성비템에 대한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중에서도 인디 브랜드들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ODM 기업들 수혜가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선호주로는 단순히 저밸류 종목이 아니라 영업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권가 보고서 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인디뷰티의 브랜드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서는 중국 현지에 있는 로컬 브랜드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인디 브랜드들은 중국을 벗어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중국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비중국 시장에 간다면 또 아시아 인디 브랜드 끼리 경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ODM사가 여기서 실적 성장이 될 거다. 그래서 최대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코스맥스와 CNC 인터내셔널을 탑픽으로 꼽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저가 색조입니다. 굉장히 또 이쪽에서 각광을 받는 만큼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유통업체죠. 실리콘투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썬수기라는 말을 좀 먼저 지어낸 것 같은데요. 썬수기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피부암 예방부터 노화 방지 등등 계속해서 이 선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동영상을 봤었는데 네덜란드였나요? 그쪽에서는 공원 근처에 선크림이 나오는 기계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바를 수 있게 해뒀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선케어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 게 K 선크림이 되겠습니다. 관련한 종목들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잉그루드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제장에서 나란히 이렇게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쪽이라서 선크림 원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미국에서 FDA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한 화장품 소재 기업입니다. 7월부터는 시행되는 미국 화장품 규제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 부문 성장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낮아서 주가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키움증권에서 내놓고 있거든요. 어제장에서 신고가를 냈고 물론 저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선케어 제품 관련한 기업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용기기도 좋았어요. 마찬가지로 수출 관련해서 좀 우리 체크해 볼 수가 있잖아요. 환율 효과도 더해지면서 실적도 좋은 쪽입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이쪽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또 좋은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쪽보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러한 홈뷰티 디바이스 기구들의 굉장히 기능성이 좋은 것도 있고요. 의료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성비도 만족하고 있는
있는 상황이고 어제 미용기기 관련주들 비올부터 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이루다 등등의 종목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좀 더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클래시스는 분기 최대 실적을 나타냈었고 비올은 계속해서 이 소송과 관련해서 합의분 관련한 좋은 이슈들 나오면서 어제 9% 넘게 올랐습니다. 5월 들어서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택이 유일하게 좀 16%가량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어닝 쇼크 기록했고요. 브라질이나 태국 쪽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주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보고서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전략들 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가 사랑하는 K-뷰티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많이 또 유행을 하는 게 내 파우치 안에 있는, 내 가방 안에 있는 게 뭔지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What's in my portfolio? 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걸 담으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앵커의 더보기는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어제 좀 올라갔어요. 인성정보가 12%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간밤에 미국에서 5월 20일이었죠. 그 전날 밤에 힘센 허스라는 또 기업도 28% 정도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이제 법 개정 통해서 정말 제도화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관련주에게 시세를 줬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시세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여러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이에 맞춤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챙겨가시죠.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웅이삼촌 이성 대표님과 나눠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사님이신데 승진을 너무 갑작스럽게 시켜드렸네요. 네, 시장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뉴욕장은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는 5월 8일부터 퐁당퐁당해서 계속 좀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엔비디아 실적이 오픈되고 시장의 방향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던 게 이번 모델에서 차기 모델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수반이 되었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의 발표는 이견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내년의 실적 추정치를 살펴보면 주가 수익 비율로 올해는 30배 중반 정도, 내년은 20배 후반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또는 서버와 관련된 사이클을 대입을 해봤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 실적 발표를 놓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가능한 걸로 연결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컨퍼런스 콜의 톤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서 아마 내년 추정치 같은 경우로 초점 맞춰서 발표를 할 거예요. 2025년 우리가 차세대 모델로 넘어가서 이제 수요가 이렇게 나오는 단계인데 단가의 하락은 있지만은 엔비디아가 단가 하락을 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경쟁업체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 이 정도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를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스펙의 단가 그 정도 같은 경우에 진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속기단의 주도권을 이어가면서 다른 기업 같은 경우가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그때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연관된 밸류 체인들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초기 진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엔비디아와 그 HBM 관련주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비교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하면 용이할 것 같고요. 보통 1등 기업들, 그다음에 이 사이클을 만든 기업들의 할인이 한 20-30% 정도는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30배 초반, 20배 후반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위치하고 있는 장비주 이쪽 같은 경우는 플레이가 가능하고
대표적인 IT 대형주 같은 경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과 관련된 매출 비중을 따로 떼어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를 밸류에이션을 도출을 해보면 두 종목 다 우선은 평가는 저평가입니다. 네, 그런 상황 안에서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될 부분은 HBM3E와 관련된 부분에 퀄 테스트 통과 이 부분을 확인하고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진입을 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콩콜에서 그런 뉘앙스 좀 풍겨주면 좋겠는데. 맞아요. 어렵겠죠? 아마 Q&A로 나올 것 Q&A 로, 같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속기를 만들 때 TSMC의 코어스와 결부해서 HBM 같은 경우에 대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마 Q&A로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답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응에 네. 주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플하게 고민을 해결해 주신 느낌입니다. 뭐 꽤 오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라는 한 단어로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에게는 충분히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갖고 계신 게 아닐 거예요. 이 관련해서 뭐 HBM에 좀 더 가까운 종목 혹은 낸드 관련 종목, 반도체 워낙 이제 밸류체인도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낸드나 소재 이런 쪽도 해서 한번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지 봐주세요. 기존에 우리가 짚고 갔던 종목은 뭐 디램 낸드와 관련된 소재 부품주들을 짚고 갔었어요. 뭐 DNF 같은 경우도 짚고 갔고 DNF, KNJ 이런 쪽도 짚고 갔었어요. 여전히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왜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 주가 반응은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 디램 낸드의 회복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만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이렇게 확장을 해줄 때는 멀티플의 확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1분기 실적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는 모두 가격의 상승은 나타났어요. 그런데 출하량 같은 경우를 한 번에 다 늘리기에는 조금 주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사이클 같은 경우를 극복하면서 돌아왔는데 출하량을 과하게 늘린다라고 하면 조금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호황의 사이클 같은 경우가 좀 좁아질 수 있기에 부분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분기 정도 밀린 거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의 기점으로 주가는 좀 턴을 할 거라 보이고 속도 같은 경우가 붙을 수 있는 시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출하량의 증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 발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기점으로 주가 반등은 좀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잘 복귀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전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장품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장품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오래 갈 줄은 다들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 1차 시세 이후에 2차 시세에 힘을 보태준 건 실리콘2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연이틀의 상한가였을 겁니다. 요즘 뭐 해외 시장에서 국내 제품 인기도 많은 데다가 그 중심에 미국에서 하루 한 9,500명이 피부암 진단을 받는다고 네. 해요. 그리고 유럽권에서도 실리콘2 유럽법인 매출 증가를 보면 선 제품에 대한 니즈가 강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 내에서 화장품이 해외 시장에서 수출주로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쪽은 뭐 좀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리콘2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타겟 시가총액은 2조 원을 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2조 원의 시가총액은 도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핵심이 된 부분이 네덜란드 쪽에 네. 매출이었고 썬블록 제품 같은 경우에 판매 호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은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인그루드랩, 그다음에 선진뷰티 사이언스, AS텍인데 인그루드 랩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잘 안 움직였죠. 잘 안 움직였는데 썬블록 한 개당 제품의 매출 발생 가능의 부분은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정도. 그런데 4개 제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새롭게 승인을 받았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인그루드랩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80억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비용 감안을 해보더라도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4,100억 정도인데 4,500억 이상까지는 상승 가능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기본 10%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뷰티, 인그루드랩, 선진뷰티 사이언스, AS텍 꽤 많이 오른 여러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선케어 제품 내 초점을 좀 맞춰본다면 이렇게 압축 가능하다라고 얘기 주셨네요.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이요. 뉴스 많은데 시세가 연속을 못 뛰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네. 하루 이때 반짝하고 가요. 네. 그도 그럴 게, 사실 삼성이 로봇 사랑한대, LG가 로봇 제품 한대라는 뉴스가 새롭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한 느낌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의 침투를 보여주는 단계, 그다음에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되는 단계에서는 주도주는 시세가 나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원하는 건 한쪽 부분은 실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한쪽 부분은 여기에서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가는 기업이 주가가 또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반도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런데 로봇이 그걸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실적.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모멘텀에 반응을 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의 투자에 이 퍼즐을 맞춰보면 LG 쪽의 초점은 자율주행 로봇 쪽. 네. 그런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보피 쪽의 행보를 그리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멘텀의 일정이 있을 때 종목 정도의 반응으로 열어두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가의 합리적인 침투죠. 단가 같은 경우가 승용차 정도의 단가가 가능할 때는 침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에 관련된 밸류 체인 같은 경우도 주가 반응이 있을 거고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주도주의 형태 쪽으로 시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침투를 하는 그 1등 기업 같은 경우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1등 기업이 어딘지, 그건 지켜보면서 확인하자 이걸까요? 아니면 후보로는 두산로보나 레인보우나 이렇게 몇 개를 보고 있어야 될까요? 글로벌에서는 테슬라가 아주 유력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맥락으로 이어갈 수 있는 쪽은 삼성 밸류체인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 산업용 로봇 대표 주자로 알려진 화낙도 그렇고 테슬라 그리고 국내 대표 주자들의 침투 정도를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좀 단발적 시세 모멘텀을 받는 쪽 정도로만 체크해보자 얘기 주셨네요. 실적이 받침을 해주는지 뉴스가 받침해주는지에 따라서 시세의 연속성은 결정되기 마련이니까요.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사님의 픽 열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27일 앞두고 어제 그런 뉴스 봤어요. 가족이 모두 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돈을 얼마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 보니까 정말 구체화되고 임박했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네. 종목들을 고르기에 주가들이 올라 있는 쪽도 많고 그다음에 딱 와닿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했는데 우리가 모멘텀에 반응한다라는 점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27일에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에 있고요. 실적에 대한 접근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계열을 쫙 늘려서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멘텀 반응이 있을 때 이 종목은 좀 수익을 10% 이내라도 챙기는 대응, 이 부분을 열어두고요.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위성 발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세트레가이라든지 컨택 이런 기업들이 반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줄기에 맞춰서 우주항공청 개청 이전에 주가의 상승이 있을 수 있기에 오늘 컨택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모멘텀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점 살펴주셨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말은 많이 나오고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최근에 수급도 괜찮은 게 인텔리안 테크거든요. 네네. 그 친구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해상 안테나 쪽 사업을 하다가 증자 이슈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부분은 시장에서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약간 통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 안테나 같은 경우에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기존 해상 대비해서 매출은 한 30% 정도 늘 수 있는데 이걸 추진하면서 매출이 느는 걸 시장에서는 확인할 것 같아요. 한번 좀 그런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체크하면서 우주항공청 관련한 모멘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자세하게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